여러분, AI 패권 전쟁의 승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엔비디아 아니면 구글이나 오픈 AI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화려한 실리콘밸리 빌딩이 아닙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좁은 터널 속입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한 올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을 묵묵히 이어가는 그곳에서 싱가포르의 수만 개 AI 서버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터널 속 구리 케이블, 일본이 이 사업은 돈이 안 된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버려진 기술을 주워 담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3조 펀이 넘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땅속에 묻힌 구리 케이블이 어떻게 AI 시대의 황금알이 된 걸까요? 오늘 간단경제 한 스푼에서는 이 소름돋는 이야기를 4가지 흐름으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AI 시대에 갑자기 전선 회사가 이 판의 주인공이 됐는지. 두 번째, 세계 최강이던 일본은 왜 이 기술을 쓰레기 취급하며 포기했는지. 세 번째, 한국이 그 버려진 기술로 어떻게 3조 원짜리 황금알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불편한 반전 시나리오까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뛰어난 AI 슈퍼컴퓨터가 눈앞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최신 칩이 수십만 개 들어가 있고 구축 비용만 수조 원이 넘는 장비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코드를 꽂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최첨단 기계가 그냥 쇳덩어리가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딱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AI 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AI를 실제로 돌릴 전기가 부족한 겁니다. 정확히는 전기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막대한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까지 실어 나르는 전력망이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기가바이트 200이라는 최신 AI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을 26만 개 집어넣은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냉각 등 부속 설비까지 포함하면 약 500에서 800메가와트의 전기를 쉬지 않고 소모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기가 약 1400메가와트입니다. 그 원전 1기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가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그게 하나면 다행이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곳곳에 수십 개씩 짓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945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현재 우리나라 연간 전력 소비량의 2배를 훌쩍 넘는 양입니다. 그 수요를 감당하려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자체를 통째로 새로 깔아야 합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 시장을 보면 이 흐름이 숫자로 보입니다. 2017년에 약 1,050억 달러였던 글로벌 전력망 투자액이 2024년에는 약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누적 5조 8천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불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연간 투자액이 4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AI 시대가 만들어낸 전력 인프라의 대격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무대 중앙으로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 전체가 서울보다 약간 큰 아주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깔 땅도 부족하고 풍력 발전기를 세울 바람 좋은 들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싱가포르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합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금융과 IT 허브이고 법과 제도가 안정적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유치는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문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기존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기존에 쓰던 230kV 중심의 전력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2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첫째는
기존 전력망을 400kV짜리 초고압 전력망으로 통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둘째는 국토가 좁아 직접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어려우니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를 해저 케이블로 싱가포르까지 끌어오는 국가 간 에너지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0kV라는 전압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극한의 기술 영역입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전기를 멀리, 적은 손실로 보낼 수 있지만 그만큼 케이블 안에서 전기가 새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극도로 정밀한 절연 처리가 필요합니다. 케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불순물 하나만 들어가도 케이블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분자 수준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400kV 이상의 초고압 전력망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 전력청이 공사를 맡길 기업을 찾았을 때 예전에는 당연히 일본 기업들이 첫 번째 후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이 판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채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독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를 보시죠. 숫자는 이야기보다 더 정직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대한전선이라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전력청과 400kV 초고압 전력망 구축 계약 2건을 동시에 체결합니다. 이 2건의 합산 계약 금액이 8,400억 원입니다.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초고압 전력망 수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달 뒤인 2024년 12월 싱가포르 전력청이 또다시 대한전선을 찾습니다. 230kV짜리 전력망 프로젝트 1,4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됩니다. 2025년 4월에는 LS전선이 싱가포르에서 2,000억 원짜리 초고압 케이블 지중 송전망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따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5일 대한전선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싱가포르 서주롱섬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1,100억 원 규모의 400kV 프로젝트를 또 수주합니다. 이로써 대한전선 혼자 싱가포르 400kV 초고압 프로젝트를 5회 연속으로 수주하는 대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수주를 합산하면 싱가포르에서만 한국 기업들이 3조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겁니다. 그것도 1년여 사이에요. 이게 경쟁 이찰입니다. 매번 글로벌 기업들이 덤벼드는 경쟁 이찰에서 한국 기업이 계속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기업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시겠습니다. 2020년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가 9,45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분기 기준 이 수치가 3조 4,175억 원입니다.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3.5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2024년 연간 매출은 3조 2,820억 원으로 무려 13년 만에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1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S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이 7조 5,882억 원, 영업이익 2,798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7조 6,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24년 매출 3조 3,223억 원에 영업이익률이 20.1%, 2025년에는 매출 4조 795억 원에 영업이익률이 24.4%까지 올라갔습니다. 100원을 팔면 24원 이상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에서 이 수준의 마진은 정말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과거에 굴뚝산업으로 불리며 주목받지 못하던 전선 회사들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실적을 내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4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80년대로 시기를 돌려야 합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전력기기와 반도체 분야에서 말 그대로 지구상 최강이었습니다. NEC가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히타치가 2위, 도시바가 3위를 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시아 전력망 시장은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가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이른바 히노마루 기술 패권이라고 불리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터집니다. 일본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합니다. 수익성이 낮아 보이는 사업들은 하나둘씩 정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본 기업들의 판단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2009년에 납니다. 그해 일본 전자업계 전체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합니다. 히타치는 직원 7,000명을 감축합니다. NEC는 무려 2만 명을 자릅니다. 수십 년 동안 초고압 전력망 기술만 파온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한꺼번에 길거리에 쏟아집니다. 이 장면이 뒤에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8년 결정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히타치가 2018 회계연도에 영국 원전 프로젝트 동결 등에 따른 약 3천억 엔의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이익이 대폭 감소합니다. 이 충격 속에서 히타치 사장이 직접 나서서 선언합니다. 인프라 사업을 왜 줄이냐는 질문에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민간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이건 돈이 안 된다.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느냐? 바로 400kV 이상의 초고압 전력망 시공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영진 눈에는 이게 노동자들이 좁은 터널에서 구리선을 묻는 노동집약적이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보였겠죠.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린 지 6년도 안 돼서 바로 그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기술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붐이 터진 겁니다. 더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 주도 컨소시엄이 일본 아키타현과 치바현에서 약 1.76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수주해놓고 착공도 못한 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폭등으로 건설 비용이 크게 올라 도저히 감당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200억 엔의 위약금을 물면서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2025년 8월 말의 일입니다. 포기하는 데만 200억 엔을 날린 겁니다. 참고로 미쓰비시는 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위약금 외에도 총 524억 엔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빠져나가자 동남아시아 전력 인프라 시장에 거대한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공 속으로 한국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둘째, 한국의 끈질긴 뚝심과 비밀병기입니다. 여기서 2009년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히타치에서 7,000명, NEC에서 2만 명의 기술자들이 쏟아지던 그때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일본 베테랑 전력 엔지니어들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영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초고압 전력망 기술만 파온 장인들이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적의 최고 기술자를 품어 스승으로 삼는 현대판 산업 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본 엔지니어들이 가져온 원천 기술이 한국의 공격적인 투자 의지, 빠른 실행력과 결합되면서 이른바 K전력망이라고 부를 만한 독자적인 기술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쓰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진화된 기술로 갔습니다. 기존 일본의 강점은 오웨브 케이블, 즉 케이블 안에 절연유를 가득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전기가 새지 않도록 기름으로 절연하는 방식인데 안정성은 높지만 기름이 새어나올 수 있고 유지보수가 아주 복잡합니다. 한국은 이와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가교 폴리에틸렌, 줄여서 XLPE라는 고체 소재로 절연하는 방식을 400kV 초고압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겁니다. 이 XLPE 방식은 환경 친화적이고 내구성도 우수하지만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자 수준의 불순물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한계를 돌파하는데 한국이 성공한 겁니다. 2021년 대한전선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호방그룹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전선을 인수하면서 그룹 차원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됩니다. 인수 직전인 2020년 말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가 9,455억 원이었는데 인수 이후 저가 수주 경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수익성 높은 글로벌 초고압 프로젝트만 골라서 공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결단이 지금의 3조 원 잭팟으로 이어진 씨앗이 됐습니다. 셋째, 한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무기, 풀턴키 전략입니다. 여기서 풀턴키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턴키라는 말은 열쇠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공사를 다 끝내고 완성된 건물의 열쇠를 발주처에게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설계도 우리가 하고, 재료도 우리가 사오고, 공사도 우리가 하고, 테스트도 우리가 하고, 완성되면 열쇠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풀 턴키입니다. 기존 전선 회사들은 그냥 전선만 납품하면 끝이었습니다. 이 전선을 어떻게 깔지,
어떻게 연결할지, 완성 후 이상이 없는지 점검은 어떻게 할지, 이건 발주처나 다른 시공사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납품사는 책임 범위가 케이블 자체뿐입니다. 싱가포르 전력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국가 전력망이 단 1초라도 끊기면 수조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극도로 민감한 인프라를 여러 회사에 쪼개 맡기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반면 한국 기업이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부 다 책임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이 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사들이 특정 부품이나 케이블만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터널 굴착부터 케이블 제조, 땅속 포설 작업, 접속, 최종 전기 시험까지 전 과정을 혼자 책임지는 원스톱 솔루션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선이 보유한 팔로스라는 선박이 있습니다. 한국 유일의 해저 케이블 전용 포설선입니다. 이 배는 자력으로 9노트 속도로 항해하면서 바다 밑에 케이블을 정밀하게 깔 수 있습니다. DP2라는 자동 위치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서 강한 조류나 악천후 속에서도 케이블을 정확한 위치에 포설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는 이 배 없이는 사실상 수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서해안처럼 수심이 얕고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 이 배의 성능은 특히 빛을 발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물리니 싱가포르 전력청이 한번 맡겨본 뒤 계속해서 같은 회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5회 연속 수주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시공한 초고압 지중전력망은 유지보수도 최초 시공사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속 사업도 이어집니다. 진입장벽이 완성된 겁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결정적인 타이밍. AI 전력 수요의 폭발입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초고압 기술을 묵묵히 갈고 닦던 시절에는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전선회사는 굴뚝산업, 기술 주도가 아닌 원자재 가격에 끌려다니는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AI 열풍이 몰아치고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나고 전기 부족이 갑자기 현실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 순간 시장이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AI 칩이 있어도 그 칩에 전기를 공급할 초고압 전력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요. 아태 지역 초고압 직류 송전 시장은 2025년 60.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9.3억 달러로 커질 전망입니다. 연평균 8% 성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파도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기술도 있고 해외 실적도 있고 선박도 있고 풀 턴키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기회가 바로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계 바늘을 다시 19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극적인 역전인지 더 실감하시려면 출발점을 봐야 하거든요. 1980년대 후반, 일본 반도체와 전력기기 업계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NEC 세계 반도체 1위, 히타치 2위, 도시바 3위. 이 세 회사의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바이어들이 줄을 서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시아 전력망 시장의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 차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 기술을 어떻게든 배워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2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수익 없다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술을 한국이 주워 담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그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싱가포르 AI 인프라의 핵심 혈맥을 한국산 케이블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 먹거리를 발로 찼다는 뼈아픈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감동적인 역전극으로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이 싱가포르 규를 지중망 3조 원 잭팟을 터뜨리는 사이 일본이 조용히 다른 판에서 무서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치 에너지가 전력망 사업 전체에서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중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 즉 HVDC 분야인데 유럽과 중국, 인도의 국가 간 전력 거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수주 3조 원, 일본 히타치 에너지의 전력망 사업 전체 수주 잔고 약 500억 달러.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일본이 정말로 단기 수익성 때문에 이 판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교류 지중망 시장은 한국에 내주고 더 큰 차세대 기술인 초고압 직류 송전 시장을 조용히 선점하려는 큰 그림이었을까요? 스미토모 전기공업도 아랍에미리트에서 400kV 직류 해저 케이블 사업을 수주하며 중동 사막 심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국내 전력 반도체 산업을 ROHAM, 도시바, 미쓰비시 일렉트릭 중심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력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패권을 쥐려는 포석입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떠난 자리를 한국이 채운 것처럼 지금 한국의 뒤를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키워왔고 동남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유출당했듯 한국의 핵심 인재가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의 기술 우위는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습니다. 내부의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에 3조 원어치 케이블을 깔아주는 동안 정작 한국 국내 AI 데이터 센터 산업은 높은 전기요금이라는 장애물에 막혀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79.2원인데 주택용 155.5원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이 가격 역전 현상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연간 180테라와트시인데 반해 한국은 고작 8테라와트시입니다. 남의 집 AI 고속도로는 뚝딱 깔아주는데 정작 우리 집 AI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역설입니다. 한국전력은 2038년까지 7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국내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정치적 님비 현상으로 상당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하나입니다. 같은 기술을 두고 일본은 수익성 없는 사양 사업이라고 봤고 한국은 AI 시대의 혈맥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기술을 보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포기한 자리에서 한국이 3조 원이 넘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이 다른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2000메가와트 규모의 국가 간 전력 연계망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초고압 전력망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가포르에서 5회 연속 수주라는 실적을 쌓은 한국 기업들이 이 다음 무대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외에도 카타르에서 2,200억 원 규모의 전력망을 수주했고 스웨덴에서도 한국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 테네시주 AI 데이터 센터에 1,329억 원 규모의 배전 시스템을 공급했습니다. 이 플라이휠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외교적 뒷받침이 생겼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2026년 3월 한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전력 및 AI 인프라 협력이 국가 차원으로 보호받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싱가포르는 소형 모듈 원전 공동 연구 협력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로 시작된 인연이 원자력까지 확장되는 토탈 에너지 솔루션 수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일본이 교류 지중망을 한국에 내주고 직류 송전으로 넘어간 것처럼 한국도 차세대 기술인 HVDC와 초전도 케이블 분야에서 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전선과 LS전선 모두 640kV급 HVDC 해저 케이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오늘의 한국이 과거의 일본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전업을 다루는 자가 가장 높은 시장을 지배한다. 전력산업의 이 법칙은 AI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이 그 법칙을 붙잡고 있는 지금, 그 자리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본이 버린 기술이 한국의 황금알이 된 이 역전극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 외면하고 있는 기술이나 산업 중에 혹시 다음 잭팟이 숨어 있다고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